폴란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동양인 교수가 스파이 혐의로 해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고 언론은 그를 중국계 정보 협력자라 규정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나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중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눈 덮인 2월 회색 도시의 한 학교 교정. 책상 위에는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종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적힌 단 한 글자. 의로울 의. 14살 미콜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 폴란드 공군 장교의 아들로 자라며 항상 힘있는 편이 옳다고 믿었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위협이었으며 강자는 언제나 옳다고 배웠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작은 과제를 위해 오래된 방을 찾아갔을 뿐이다. 거기엔 한 남자가 있었다. 낡은 책상 위 번지는 먹물, 붓글씨로 천천히 한자를 적어가던 그 사람. 사람들은 그를 중국인이라 불렀다. 폴란드 사회에서 그의 동양적 얼굴은 이질적이었고 그 침묵은 오해를 키웠다. 화웨이와 협력한 전력이 있다. 중국에서 정치 훈련을 받았다. 연구비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들이 교정 안을 떠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눈을 돌렸다. 그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책을 정리했고 강의를 접고 도서관에서의 자리도 반납했다. 마지막 날까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가 남긴 단 하나의 흔적, 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 그 글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글자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의 도장처럼 내 마음을 눌렀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가 남긴 노트를 발견했다. 한글로 정리된 필기, 훈민정음의 원리, 그리고 단아하게 배열된 고전의 문장들.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한국에서 이 정신을 배웠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는 침묵 속에 한국인의 정신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로움, 충성, 겸손, 그리고 존엄. 그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인이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교실에서는 침묵이 수업의 전부였다. 촉봇 대신 붓을 들고 수학 공식이 아닌 한자의 획을 적어 내려가던 사람. 그의 방식은 낯설었고 처음엔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리듬 속에 이상하리만치 안정감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숫자를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수라는 글자의 뜻부터 보여주었다. 그것이 시간이고 질서이며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첫 언어라는 사실을. 그날 나는 처음으로 숫자를 아름답다고 느꼈다. 책상 위엔 늘 한 장씩의 종이가 놓였다. 하루는 의, 하루는 신, 또 하루는 효. 그는 그 글자들을 정성스럽게 쓰고 조용히 내게 건넸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획을 따라가며 천천히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설명이 아닌 전달이었다.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나는 그가 중국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서 몰래 중국어를 검색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그가 쓰던 모든 단어는 한국어로 적힌 한자였다. 글씨체 역시 중국의 흘림이 아니라 단정하고 똑바른 정자체였다. 그 순간 묘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가 말없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 아니, 숨긴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도 직접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방식, 그의 태도, 그의 글씨에는 언제나 중심이 있었다.
힘이 아닌 도리, 지식이 아닌 품격. 그것은 지금껏 내가 알던 강대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아직도 그가 적어주었던 의라는 글자의 의미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글자 하나에 담긴 깊이는 나의 14살짜리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가르침이 곧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교정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그가 떠나기 몇 주 전부터였다. 학부모 커뮤니티엔 익명의 글이 올라왔고 지역 방송에선 해외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이라는 추측 보도가 흘러나왔다.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동양인 수학자, 대학 도서관. 누가 봐도 그를 향한 이야기였다. 학생들은 눈을 피했고 교수들은 복도에서 인사를 생략하기 시작했다. 몇몇 강의는 갑작스레 폐강되었고 그가 사용하던 교보제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치워버렸다. 조용한 배척, 말 없는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다. 책상 위에선 여전히 먹물이 번졌고 그의 손끝은 묵묵히 종이를 덮었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침착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처음엔 불편했고 그 다음엔 불안했다. 나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내가 그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배우느냐는 물음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중국인이라는 전제는 의심조차 되지 않았다.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세상의 소문을 따라 믿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가르쳐준 의라는 글자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 도서관에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느린 걸음으로 사라질 때 마치 스스로를 지우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러지 못했다. 그의 정체가 뭐든 상관없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뒷걸음쳤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아직 나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한자 노트 한 권을 펼쳤다. 거기엔 조용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이 진실을 알아보지 않으면 진실은 스스로 말을 멈춘다.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수업도 식사도 친구들과의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건 책상 위에 적힌 그 문장이었다. 진실은 스스로 말을 멈춘다.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나는 도망친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됐다. 무작정 도서관 지하 열람실로 향했다. 그가 오래 앉아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낡은 서랍을 열자 그 안에 얇은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속에는 그의 필기 노트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수묵화 같은 흑백 사진 속에서 그는 태극기가 걸린 강의실 앞에 서 있었다. 폴란드어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옆에 적혀 있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켰다. 대한민국 공군 통역학교 1988. 대한민국. 그제야 처음으로 그 단어를 정확히 보게 됐다.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분 한국계 입양인이라고 들었어. 나는 흘려들었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는 장면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는 다름 아닌 의라는 글자였다. 그러니까 그는 이 글자를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 글씨체, 인사습관, 심지어 먹을 때 젓가락을 잡는 손 모양까지. 그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식 사고를 몸에 익힌 사람이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미안함인지 부끄러움인지 혹은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했다는 떨림인지. 단 하나 확실한 건 나는 지금 처음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도서관 뒷문으로 달렸다. 서둘러야 했다. 그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자리엔 이미 낯선 이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깨끗한 공지문 한 장. 금일부로 류 교수의 자리는 정리되었습니다. 몇 줄의 인쇄된 문장이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사서실로 달려가 이름을 물었고 그가 어제 짐을 정리해 나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단 한 장의 이력서도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그는 학교에서 그리고 폴란드 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이다. 정적이 감돌았다. 도서관 안 공기는 너무 맑고 고요했다. 그가 수없이 지나갔던 복도는 그대로였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존재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남긴 종이들, 붓글씨, 노트, 교재 전부 폐기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보다 어째서인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 사회는 그를 원래부터 환영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가 조용했기에 묵인했을 뿐.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고 그가 적어 내려간 글자의 의미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인터넷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검색했다. 한국의 전통, 언어, 인사법, 그리고 의라는 한자가 사용된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화면 위에 빽빽히 펼쳐졌다. 그중 가장 오래 눈을 멈추게 한 문장. 의란 옳음을 따르되 이익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 문장이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나에게 이익보다 의를 가르쳤다. 말없이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나는 뒤늦게 알았다. 그가 보여준 모든 태도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것이었다는 것을. 그의 정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 나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저 도서관 내부 문서부터 찾았다. 그가 작성한 근무 이력서엔 출생지는 중국 광둥성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적은 한국. 출생지와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내가 놓쳤던 첫 번째 단서였다. 이력서를 넘기자. 이전 근무지가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해외교류처로 적혀 있었다. 그의 폴란드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보낸 것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신문 자료를 요청했고 20여 년 전 작은 기사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 국적 입양 교수, 폴란드 기술대 교류 강사로 부임. 그 기사 속 인물은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그였다. 류 교수는 어린 시절 중국에서 태어나 고아로 버려졌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나던 한국의 군종 수녀에게 발견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한국으로 데려왔고 그는 류준호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출신을 강조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대학에서도 연구소에서도 그는 언제나 자신을 한국인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그는 애써 숨긴 게 아니었다. 그는 선택한 것이다. 피가 아니라 정신을. 그가 가르친 의는 그저 글자가 아니었다. 그가 살아낸 생의 전체였다. 그는 누군가의 피로 태어났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에서 자라고
그 정신을 자신 안에 새긴 채 그것만을 들고 타국에 왔다. 그의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조용한 자존심이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가족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가 떠난 후 무언가가 나 안에서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전혀 새로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왜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왜 스스로를 숨겼을까? 왜 떠나면서조차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선택된 침묵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한국이라는 이름, 그곳에서 배운 도리와 의로움. 그건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나는 그를 통해 처음 배운 것이었다. 나는 그가 쓰던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남겨진 건 없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적막한 공간, 그곳에서 나는 노트를 꺼내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의, 효, 신. 그가 내게 남긴 순서 그대로. 나는 한 글자씩 따랐으며 그 글자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단순한 문자였던 글자들이 점점 인격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글자들을 누구보다 정중하게 다뤘고 그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듯 살아왔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이 정신을 지키는 건 나의 몫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없지만 그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자리는 나의 안에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었다. 류준호. 그리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학교는 빠르게 움직였다. 교내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됐고 도서관엔 공문이 내려왔다. 내부 보안 사정으로 인해 특정 기증 자료를 폐기 조치함. 그 특정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이제 지워야 할 과거로 분류되고 있었다. 아무 죄가 입증된 것도 없었다. 단지 그가 동양인이었고 중국 태생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었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적었던 글자들이 하나둘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그의 책이 아무 설명 없이 창고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안에서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런 식으로 짓밟혀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결정했다. 말해야 한다고. 단 한 명이라도 그를 기억해야 한다고. 쉬는 시간 나는 교무실 문 앞에 섰다. 손엔 그의 노트 사본이 들려 있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심장은 단단했다. 그 사람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저에게는 수학을 넘는 가치를 전해준 스승이었습니다. 교무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누군가는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의, 효, 신, 예. 그가 남긴 정신을 지우지 않기 위해 복도에 붙은 한 장의 쪽지, 류준호 교수, 당신을 기억합니다. 비록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진실은 누군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복도에 붙인 그 한 장의 쪽지는 처음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누군가는 무표정으로 지나쳤고 누군가는 대놓고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중국 스파이 미화냐?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왜 감싸? 하지만 나는 떼지 않았다. 누군가 떼어내면 다시 붙였고 누군가 구겨놓으면 다시 펴서 붙였다. 그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지만 점점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어느 날 내 자리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분에게 사사받았던 3기 졸업생입니다. 그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또 다른 날엔 한 학년 위 선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분은 저한테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셨던 분이에요. 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뒤 도서관 2층 그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 작은 흰 국화를 놓고 갔다. 학생들의 SNS엔 해시태그 일을 기억합니다. 해시태그 류준호 교수라는 태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파문이었다. 그러나 그 파문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쪽의 반응도 거세졌다. 교장실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언론은 친중 정서 조장 교육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나의 이름을 언급했다. 나는 단지 선생님의 글자를 따라 쓴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한 교사가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 여론이 너무 날카로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신념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목소리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지금 나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다.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 조용한 움직임이었지만 SNS를 타고 지역 언론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며칠 후 기자가 학교 앞에 나타났다. 나는 망설였다. 인터뷰 요청은 생각보다 가벼운 목소리로 다가왔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방향으로 확산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승낙했다. 그가 했던 선택처럼 이제 나도 조용한 신념으로 말하고 싶었다. 인터뷰는 교정이 보이는 벤치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는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내밀며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는 짧은 질문만 던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는 제게 수학을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보다 더 깊은 걸 남긴 분이었죠. 그는 중국계라고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에서 한글과 한국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라는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옳음을 따르는 마음. 그 글자를 적는 모습에서 저는 어떤 나라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용하고 강한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뷰는 지역 뉴스 채널의 짧은 클립으로 보도되었다. 14살 소년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다. 댓글창엔 낯선 나라의 이름이 반복되었다. 한국, 정의, 침묵의 품격, 스승.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단어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한 사람의 침묵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일주일 후 내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뉴스란 원래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은 반짝 관심을 갖고 곧장 다음 이야기로 이동해버린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멀리 돌아 더 큰 파문으로 돌아온다. 그날 아침 학교 교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폴란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었다. 처음엔 교장도 선생님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조용히 불렀고 수학이 넘어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김재현 참사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는 짧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인터뷰 영상이 번역되어 한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류준호 교수의 이름이 한국 언론에 다시 등장했다고 했다. 그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를 숙였고 그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택배 하나가 집으로 도착했다. 보낸 이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대사관 소속 외교부 문화홍보실. 박스 안엔 조심스레 접힌 태극기 한 장과 손글씨로 써 내려간 감사 편지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조용한 나라지만 정신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류준호 선생님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책자 하나. 한국의 정신 유교와 선비의 길. 표지에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책을 넘겼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가 내게 가르쳐 주려 했던 것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렸기에 미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정갈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지만 이미 그 모든 정신을 자신의 손끝으로, 눈빛으로, 글자로 전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그리움이라는 감정 속에 굳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들어준 틀 속에서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거창한 형식이 아닌 그가 좋아했던 방식대로 조용하고 정갈하게. 장소는 도서관 2층, 그가 매일 앉아 글을 쓰던 창가 자리. 나는 학교 측에 공간 사용 허가를 요청했고 교장은 한참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 작은 팜플렛을 만들었다. 제목은 단순하게 류준호 의를 남긴 사람. 벽에는 그가 적은 글자들을 A사 용지에 프린트에 붙였다. 글자 아래엔 그가 썼던 뜻풀이를 옮겨 적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조차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건 숫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도서관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예전 그가 가르쳤던 졸업생, 도서관 사서, 심지어 평소 그를 외면하던 교사 한 명까지.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글자를 바라봤고 노트에 짧은 글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가 내게 남긴 건 지식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이 글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가 남긴 침묵은 가장 큰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도서관엔 배경음악도 없었고 누구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그날의 공기는 진실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믿었던 가치들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살아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한 학교 도서관 작은 추모 행사의 사진이 조용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곁에 둔 손글씨, 의라는 한자가 쓰인 벽면, 그리고 류준호 의를 남긴 사람이라는 문구. 처음엔 작은 커뮤니티의 게시글 하나였다. 하지만 글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한국의 한 교육 전문 기자가 이 이야기에 주목했다. 며칠 후 한 포털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다. 폴란드 소년이 기억한 한국인 선비. 국경을 넘어 살아있는 한국인의 정신. 기사에는 류준호 교수의 삶과 함께 그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가 담겨 있었다. 고아였던 그는 충청도 외곽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한 훈장 선생 밑에서 한문과 인성을 배웠다. 어릴 적부터 그는 늘 조용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를 키운 훈장 선생은 그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태어난 건 내 뜻이 아니지만 사는 건 너의 뜻이어야 한다. 그 말이 그의 생애 전체를 결정지은 것 같았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의와 효 그리고 겸을 가슴에 새긴 채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유럽에 건너갔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키는 한국인으로 살았다. 기사가 퍼진 뒤 댓글창에는 익숙한 한국인들의 정서가 담긴 문장들이 이어졌다. 이런 분이 진짜 한국인이다. 외국 땅에서 더 한국답게 살아주신 분. 침묵 속의 기계가 느껴진다.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도 이 사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콜라이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취했다. 류 교수님에 대한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분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곧 생각을 바꿨다. 그의 정신이 조용한 것이지 잊혀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국경을 넘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떤 이는 류준호 교수가 남긴 의라는 글자에 감동했다 말했고 어떤 이는 자신도 그처럼 조용한 스승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폴란드 교사 연합회에서는 도서관 2층 자리를 류준호 명예 열람석으로 지정했고 그가 남긴 한자들과 철학은 정식 교육 자료로 보존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벽면에 그의 한자 글씨를 새긴 작은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그 옆에는 이런 문장이 함께 새겨졌다. 의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내는 것이다. 류준호. 나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내 삶은 더 많은 선택과 책임 앞에 서 있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는다. 그 일을 겪고 무엇이 바뀌었나요? 나는 대답한다. 더 이상 국적과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신만큼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단어 의를요. 나는 그 글자를 아직도 매일 적는다. 그 글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이자 방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한국 청소년 인성 포럼의 특별 연사로 나를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곳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제가 만난 한국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정신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류준호 교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한 명의 제자를 그리고 두 개의 나라를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다. 그는 중국인으로 오해받았고 말없이 쫓겨났으며 끝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진짜 스승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가 남긴 글자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의.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옳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조용하고도 위대한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그의 이름은 류준호였습니다. 국적보다 더 깊은 어떤 것, 바로 정신과 선택의 힘입니다. 류준호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그 정신 그대로 외국 땅에서 한국을 대표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깊은 나라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조용히 옳음을 실천하는 민족.
그것이 진짜 강함이고 우리가 대대로 이어가야 할 정신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한국의 품격을 다시 느끼셨길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옳음을 지켜낸 한 사람. 출신이 아닌 정신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감동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동척척은 또 작지만 위대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